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 2015년부터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서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 놓고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45%나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 소유한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얼핏 제 친구들도 지금 자녀들을 결혼시킬 나이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날 때마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면 젊은이들이 부모가 말려도 영끌이에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못 산다 해서 많이 집들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젊은이들이 집의 소유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서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 말이니까 2015년서부터예요. 그래서 2019년 말까지 5년 동안 우리가 주택가격이 오르는 동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연령대가 어떻게 변했을까를 놓고 보면 30대, 40대, 50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절대 수가 줄었어요. 아파트 보유자 수가 이 나이 또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60세 이상,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는 아파트를 늘렸어요. 은퇴한 나이인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늘어도 좁는 게 아니라 지금 60대 같은 경우는 이 5년 동안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의 숫자가 29%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70대는 37%, 그 다음에 80대는 무려 80% 이상이 늘어났답니다. 60세 이상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평균 35%가 늘어났어요. 그 아파트 보유자 수가. 반면에 30대에서부터 50대 사이에는 2%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비중으로 놓고 보면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40대, 50대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57%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27% 가지고 있었어요. 한 40대, 50대의 반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60대를 넘어가면서 은퇴한 세대가 되면서 집을 많이, 아파트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놓고 보게 되면 40대, 50대는 52%로 줄어들었고 비중이 60대 이상은 33%로 늘어났어요. 비중이 늘어난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연령대가 아니라 60대, 70대, 80대 모두 각각 다 늘었어요. 반면에 지금 30대 이하도 줄어들었고 40대, 50대도 다 줄어들었어요. 모든 세대는. 그러니까 결국은 60세를 기준으로 결국은 그 이후에 은퇴 세대에는 아파트 보유자 수가 늘어나고, 은퇴 세대 이전의 세대, 쉽게 얘기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세대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이런 현상들이. 자, 그러면 이것이 서울만의 특별한 현상이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놓고 봐도 전국에 있는 아파트 수가 2014년서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에, 2014년 말이요, 5년 동안에 144만 명이 보유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이 89만 명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0%가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30대, 40대, 50대의 전국 아파트 보유자 수는 늘긴 늘었어요. 물론 30대는 오히려 줄었고 40대, 50대가 조금 늘었는데, 그것이 늘어도 전체적으로 53만 해서, 워낙 그 40대, 50대에는 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53만 명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9%밖에 안 늘어났어요. 즉 뭐냐면 60대 이상은 50%가 보유자 수가 늘어난 반면에 60세 이하는 9%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아파트 보유의 비중도 달라지겠죠. 전국 기준으로. 전국 기준으로
2014년 말에는 40대, 50대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58%를 가졌는데 그것이 2019년 말에는 55%로 줄었고 60세 이상은 22%에서 27%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0대 이하도 20%에서 17%로 줄었어요. 결론적으로 서울이나 전국이나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아파트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비중이 절대수나 비중이나 모두 다 늘었고 반대로 60세 이하에 있는 세대의 아파트 보유 숫자나 비중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단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60세 이상의 아파트 보유 비중 늘어난 것이 전국 늘어난 것보다는 서울 지역이 좀 더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먼저 왜 60세 이후의 은퇴 세대인데 보통 과거 같으면 집을 줄여야 되는 그 세대인데 왜 아파트 소유 비중이 늘어났을까라는 걸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이 기간 중간에 계속 올랐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파는데 규제도 많았어요. 이러저런 조건들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이 좀 왜곡이 돼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중 가격도 형성돼 있는 데다가 뭐 작은 아파트가 더 비싸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의 과거의 은퇴 세대가 집을 축소하거나 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 한 거죠. 연기한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기다려 봤다가 뭐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이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 60대 이상인 부분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이 반면에 이 30대, 40대나 이런 부분들은 가격도 올라갔고 또 대출 규제하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집도 올라도 정도껏 올라야지 이게 집이 뭐 하루 만에 몇 억씩 올라가는 거는 과거에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 계약하러 가게 되면 돌아서면 값이 올라서는 이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30, 40대 부분 쪽이 매수하는 부분들을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살 수가 없죠. 여러 개 없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6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은 세대고 별의별 꼴을 다 당하면서 댁을 사기도 했고 모기도 했고 투자도 했었던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젊은 세대보다는 훨씬 그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이 겪어봐가지고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더 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보는 것도 좀 달라요. 정부 정책이란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도 좀 잘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유동 자금도 있잖아요. 투자할 돈도 있다니까요. 결국은 대출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이제 계층이고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작은 부분들 쪽이 있으니까 훨씬 접근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대해서 결국 길게 끌고 가면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존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춤주춤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이러한 관점은 맞는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랬잖아요. 집값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집값은 떨어질 거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사는 걸 미뤘던 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팔고선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어떤 것보다는 정부 정책과의 싸움 양상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오래 버티느냐 이런 문제로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것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몰아가게 된 겁니다. 현재 상황은. 다 아시잖아요. 주위에 보면. 지금 주택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 소유주들의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될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빌려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가, 아니면은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많이 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주택연금 같은 거 많이 들어서 사는 아파트 단지인가, 아니면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 있는 자금을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넣어놓고 묻어두는 상황인가에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 아파트는 차별화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결국은 그 현금 능력이 있는 쪽의 단지라든가 그런 쪽의 소유주가 많은 쪽이 더 버티게 되겠죠. 정부 정책이 하면 누가 얘기한 대로 양도소득세는 안 팔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가 차익이긴 하지만 값이 오르고 재산이 늘어나는 건 맞잖아요.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 상황은 전 국민을 가택연금 시킨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이것을 막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장기 보유라든가 임대사업자 관련된 혜택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은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팔아도 남은 게 없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남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그것이 차익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익도 최근에 들어서 오른 것도 아니라 옛날서부터 있는 부분들이 오른 것까지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일종의 뭐 소급 적용 비슷하게 다 돼버려가지고 차익이 없어지는 거죠. 장기 보유 혜택을 없어진다고 했을 때 장기 보유 혜택이 최근에 오른 집값에 대해서만 보유 혜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샀을 때 가격 대비 그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종의 소급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누구나 생각을 할 때 지금 누가 집을 팔겠어요? 지금 내놓고. 그럴 사람도 없어요,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팔 사람도 없지만 살 사람도 없는 것이 대출도 안 돼.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사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살 때 조건도 너무 까다롭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이 살라 그래도 부모한테 돈 받아서 사게 되면 다 자금 출처 조사하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살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이제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줄이죠. 집을 줄여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결혼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 집을 얻어서 이제 노후를 보내는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은 어떡하죠? 집을 줄여가지고 판 돈 애들 주면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집이 값이 낮아야지 이게 차익이 생기는데 지금 작은 집은 규제상 가격이 낮은 부분들 쪽은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낮은 쪽에 증가율이 더 높아요. 결국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은 좀 약간 뒤죽박죽된 상황인 거예요. 규제와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혼란스럽게 돈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뚱맞은 데에 가격은 오르고 어떤 데는 또 안 오르고 해서 가격 역전 현상도 많고 이것은 심지어 전세 가격도 이중 가격 구조가 형성된 데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정부 정책이 이렇게 저렇게 된다 하지만 그거 누가 믿겠어요. 정책이라는 게 지금 맨날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것도 없고 시장 자체도 따라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 국민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가택연금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증여 같은 거예요. 결국은 명의라도 그러면 애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세법상 10년 소급을 해가지고 증여한 것들이 전부 상속에 합산되니까 사실은 75세가 넘어서는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 PB라든가 세무사들 다 말려요. 왜 그러냐면 증여를 해봤자 평균 연령이 85세니까 돌아가시면 다시 합산을 해버리게 되니까 개인이 지금 세금만 어서 현금 구하기도 어려운 데서 먼저 구해야 되고 또 지금 증여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자녀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거나 애들 키우거나 돈이 한참 들어갈 때인데 갑자기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 돈 있으면 집을 새로 사야 되는 판인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 나이 됐을 경우에는 75세 넘어가게 되면 증여 같은 것도 받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지금 가택연금돼 있어도 그 소유권 자체도 자녀한테 넘기기가 어려운 거죠.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그 좋은 고기라 그래서 한우 2 플러스 등심을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몇 년 동안 고이고이 재놨다가 나중에 그 꺼내가지고 보니 상해서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뭐 애들 해주려고 하니 맛도 없고 또 애들 먹고 탈라서 병원비만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우 투풀 등심하고 집하고 똑같은 상황처럼 지금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증여 시기를 놓친 거죠. 뒤늦게 지금 일부 증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미리미리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미 지금 와서 하는 것은 늦었고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주택을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다 양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이죠. 그 뒤는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 가게 되면은 뭐 그것조차도 결국 건질 게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저기 상속 자체를 안 받는 겁니다. 그냥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정도 되게 되면 자기도 집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 돼서 있다가 그 집을 넘겨주고 결국은 그것도 결국은 상속세고 뭐고 다 이제 내고 나서 별로 남는 것도 없게 돼서 짐이 오히려 되고 결국 우려했던 그 일본식의 노노상속이 되는 거예요. 노노상속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돌아가시면서 죽을 때 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모님 때.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은퇴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던 거랑 똑같이 결국은 그거 내가 들고 있어야지 그걸 다 줘버리면 애들한테 효도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끙끙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끌어안은 거에 세금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오히려 세금을 만들어서 그걸 줘야지 되는,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줘야 되는, 그리고 알량하게 집을 나중에 주겠다. 그 집은 나중에 쓸모도 없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애물단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은퇴한 사람들은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다른 재산 같은 경우에 좀 더 지금서부터 장기적으로 10년 단위 끊어서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부모님 하던 거랑 똑같이 돼요. 결국은 아마 그때 가서는 더 세제나 다른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죠.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가택연금 돼 있을 때 그럼 가택연금 돼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 묶어놓고 피 뽑는 거랑 똑같아요. 움직이도 못하게 해놓고 피를 계속 뽑아가는 건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보수비, 부동산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현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소득이 없는 세대인데 부모나 나나 전부 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나도 은퇴했지만 부모도 마찬가지로 하시니까 두 세대가 다 소득이 없으면서 돌덩어리 깔고 앉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피를 뽑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 문제는 뭐가 되죠? 결국은 승패는 내가 집을 가졌다 안 가졌다를 가지고도 승패가 일단 났지만 그거는 1차전에 불과한 거고 2차전은 뭐냐면 그러면 그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상황이 바뀌거나 뭔가 준비가 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버티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괜히 내 집값이 몇 억이 올랐어 하면서 괜히 좋은 차 뽑고 해봐야 그거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주가 올라가지고 뭐 주가 올랐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여의도에서 맨날 술 먹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 떨어지면 나의 돈은 원점인데 결국은 그 카드빚만 늘어나는 이것도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주택은 팔아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거는 아직 내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어떻게든 현금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은 증여하거나 이런 부분 쪽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돈을 조금씩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되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현금이 내세는 것만, 사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큰 돈으로, 현금도 통장에서 큰 돈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나중에 다 세금 증여로 다 확인하도록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부모님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서 다 나오는 걸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주위에서 보시면. 그러면 그거 다 소명하라고 와요. 안 그러면 그걸 증여세 매길 테니까, 때릴 테니까 그걸 소명하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큰 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 현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오랜 기간 동안에 티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택연금이 됐으면 그러면 이걸 주택연금을 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는 지인은 아버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아파트를 주택연금을 들었어요. 나이가 98세신데 많이 오랫동안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 들면 돈이 안 든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님 간병비라든가 이런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 돈이죠. 생활비가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본인 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팔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증여받아도 안 되고 뭐 팔기도 어렵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주택연금을 든 겁니다. 그 연세에. 하지만 실제로는 보게 되면 주택연금을 드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뭐 9억 이상인 그런 부분들은 시가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받는 연금은 작은 거죠. 결국 담보는 이만큼 집어넣고 받는 돈은 뭐 이겁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들어가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2세 때 주택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대부분 70세 전후에 조그맣게 줄여서 가입을 하죠. 그리고 그 가격도 주택연금에 들어가는 아파트의 가격도 평균 3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가 다 10억이고 수도권 전체 아파트가 웬만하면은 다 9억 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쓰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퇴설계라는 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집 하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돈이 있더라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생활비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은퇴생활비가 먹고 쓰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하지 않는 경조사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세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 나가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한 4분의 1 가까이가 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더 높아지겠죠. 결국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걸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은퇴설계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있는 자산 중에서 노는 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금화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하고 있다가 현금이 필요할 때 쓰는 이런 방식 일부 부동산이나 다른 것들처럼 고정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유동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하나의 자금원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보내드릴 것은 그 일본식의 노노상속이 지금 완전히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노상속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이 노노상속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는 자산 찾는 거라든가 어떤 자산이 노는 자산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과 같은 것을 그럼 유동화시킬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상속과 증여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